순서 보시면 2018년 이후에 중국 회사채 부도가 급격히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채권 상장 기업 전체 규모나 회사채 전체 발행액 유통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회사채 부도 증가를 중국 경제 위기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지금 위험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확실히 달라진 점은 옛날처럼 회사채 부도를 사업 영위 지역, 영위 산업, 지배주주만 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거는 점점 더 말이 안 맞게 됐어요. 실제로 부도 발생 원인을 저희가 공시 자료나 언론, 중국 언론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걸 봤을 때 한국에 있으면서 다수의 중국 기업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게 재무지표 분석이어서 그걸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다른 집단에 대해서 수행을 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페이지 보시면 디폴트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중국의 회사채 상장사가 5,000개가 넘고 회사채를 상장한 비금융 SOE, 즉 국유기업은 3,000개가 넘는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모집단이 엄청 큽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서 부담인 건 사실인데 절대적인 성장률 전망 5%대 유지할 걸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주요 국가보다도 높은 게 여전히 사실이잖아요. 그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설비 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업종이 다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 되도록이면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 부양하는 건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 공급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사회융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과거에 금융위기나 이럴 때 유동성 풀었던 거에 비하면 코로나 시기가 그 유동성 푸른 폭 자체가 굉장히 적고 GDP 대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정책 방향은 주요 산업을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로부터 방어하되 경쟁력이 없고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기업은 점진적으로 퇴출되는 건 각자 도생해. 이런 기조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조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사업 영위 지역이나 본점 소재지, 영위 산업을 기준으로 회사채 부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험이 높은 지역, 산업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뭐 이 산업, 반도체 산업 영위하니까 안전해, 뭐 국경에 있으니까 안전해, 이런 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을 관리하는 거지 개별 업체를 다 살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공산당 19기 5중 전에서 경제 성장률 관리를 위해서도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소위 암묵적 지급 보증, 뭐 은행에 전화를 해서 쟤네들 회사채 못 막을 것 같은데 돈 빌려줘 라든지 아니면 직접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두 가지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지급 보증은 중앙기업 중에서 중요한데 하고 일부 중요한 LGFB, 좀 이따 김연경 선생님이 설명드릴 LGFB, 그리고 대형은행 위주로 점차 축소되어 갈 전망입니다. 그럼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각 기업의 부도 발생,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자려면 각자 왜 부도가 발생하는지 봐야 될 텐데, 언론이나 공시자료에 나타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원인들은 과도한 비관련 다각화나 계열 지원, 정보 조작과 불법 행위, 외부 환경 요인,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껌껌이 따라가면서 사실 뭐 취재를 하듯이 조사를 하는 거는 사실 한국에서 어렵고요. 지속되는 비관련 다각화, 계열 지원 부담이나 정보 조작, 불법 행위가 채무 상환 능력 저하로 이어질 때는 재무지표가 선행지표가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산업 정책을 깊이 파는 건 되게 힘든데 산업 정책과 개별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간의 관계는 산업 내 경쟁 지위가 다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어떤지, 그 회사가 시장 지위가 몇인지 이걸 파악하는 건 쉽기 때문에 그게 또 효과적, 효율적입니다. 재무지표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관련 다각화까지 추진된 경우 부도가 발생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 이 회사채 부도 관련된 연구 중에 첫 번째는 일단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부도가 발생한 민간이든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구분하지 않고 77개 기업 저희 분석을 했는데 그걸 리스트업을 해서 드렸고요. 회사 리스트는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 14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77개 기업에 대해서 윈드 제시 재무지표 9년치를 한꺼번에 분석을 했고요. 주안점은 최초 부도 발생 연도 몇 년 전부터 부실 징후를 대략 감지할 수 있는지 여기에다 주안점을 두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전체가 다 부실화되고 있다고 하면 이 연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 기간에 2010년, 2018년 기간 동안 A 주식 상장기업 재무제표도 전체 풀을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연구 결과는 워낙 표준 편차가 커서 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지만 하나의 추세는 보여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부채 비율, 순차입 부채 커버리지, 이자 비용 커버리지는 일반적인 비금융 제조업체에 사용되는 한국 기업 평가 신용 평가 방법론상 투기 등급 판단 기준을 활용을 했고요. 이것이 굉장히 유의한 것으로 저희가 수십 년간 이 신용 평가업을 하면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또 다만 이제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운전자본 회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국에서는 신용평가의 잣대로 빠져 있지만 과거에는 사용됐던 거고 중국에서는 유의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로 창출된 수익이 현금으로 유입되는데 평균적으로 넉 달 이상 걸리면 이거는 좀 위험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본 회전길이 120일 이상이면서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A급 주식 상장 비금융 기업도 운전자본 회전길 평균 중앙값이 막 80일을 상회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는 않은 걸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부도 발생 시점을 T라고 봤을 때 한 4년, 3년 전부터는 대부분 부도 발생 기업에서 운전자본 회전이 원활하게 원래도 운전자본 부담이 큰데 원활하지 않게 점점 지연되는 양상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입부채 부담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본 회전기일은 짧게 나타나고 순차입부채 부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채 비율이 높아서 매입채무라고 갚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입부채만큼 적기 상환의 강조가 조금 덜 될 뿐이지. 그래서 부채 비율을 봤는데 이거는 A 주식 상장 기업하고 회사채 부도 발생 기업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가 아까 투기 등급 판단 기준이 200%라고 말씀드렸는데 300% 이상 되면은 투기 등급 중에서도 매우 취약한 수준, 싱글 B급으로 넘어가는데 A 주식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300% 넘는 기업은 10%가 안 되고 200%가 넘는 기업도 한 15% 이내로 최근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회사채 부도 발생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300% 넘는 기업이 15%, 20% 되다가 부도 발생 전이 되면 급격히 상승하고 300% 넘는 기업 같은 경우는 200% 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되다가 부도 발생 전에는 급격히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부채 비율이 300%를 상회하거나 200%를 상회하면서 운전자본 회전기일도 200일 이상이면 거의 부실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렸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자 비용과 순차입 부채로도 같은 문제를 한번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매출이나 운전자본보다는 차입 부채나 이자 비용이 분식 가능성이 낮은 계정이라는 점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회사채 부도 발생 기업은 설비나 운전자본 투자로 늘어난 순차입 부채 부담이 영업현금 흐름으로 회수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주식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차입 부채 부담이 영업현금 흐름의 1.5배를 넘는 회사가 절반도 안 되는데 이 회사채 부도 발생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뭐 20% 넘고 그것도 역시 한 5년 전부터 빠른 속도로 이런 종류의 기업이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략 회사채 순차입 부채 커버리지가 7배가 넘어간다. 그러면 위험 신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 대비 에비타는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이자 비용이 대비해서 에비타가 3배 이하라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의 3분의 1 이상을 이자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로 기신기신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운전자본 투자도 감당한다는 의미인데 A 주식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소요되는 이자 비용의 뭐 10배가 넘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회사채 부도 기업은 평상시에도 겨우겨우 한 3배 정도를 벌고 이자 비용에 부도 발생 한 4, 5년 전부터는 그게 2.9, 2.5 떨어지는 양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부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그전에는 2019년까지만 해도 국유기업에서 SOE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례가 정말 적었는데
20년부터는 SOE에서도 부도 발생을 한 건이 지금 최초 부도 발생 기준으로만 해도 16개, 전체 부도 발생으로 하면 20개 기업에서 부도 발생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연구, 지표는 동일한 걸 사용했는데 연구 방향을 살짝 틀어서 회사채가 보통 3년 만기니까 T-4의 회사 재무제표 분석을 해서 부실 징후를 파악할 수 있으면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T-4 재무제표, 그러니까 2016년 말 재무제표를 봐서 2016년도 말에 이미 부실 가능성을 탐지를 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재무지표로는 그걸 탐지하는 게 불가능했는가, 이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16개 기업 중, 16개 기업 중에 1개 빼놓고는 1개 이상 재무제표가, 1개 이상 지표가 문제가 있었고, 16개 중에 15개가 1개 이상 재무지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13개 기업에 2개 이상 지표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1개 이하, 이상 징후가 1개 이하인 기업 3개의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그 공시 자료만 가지고도 부실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케이스로 확인이 됐거든요.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21, 22페이지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20년에 부도가 났는데 16년 재무제표를 봐도 이미 44%가 운전자본 부담 과다, 50%가 부채 부담이 과중했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운전자본 회전기일과 부채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차입부채나 이자 비용 커버리지는 더 확연하게 나타났는데요. 75%가 차입부채 부담이 과중하고 75%가 이자 비용 부담을 이미 4년 전에 과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적인 변수로 몇 가지 재무지표를 더 봤는데, 재무지표 중에 부실한 것이 4개 중에 하나 이하인 경우에도 보시면 대부분 부도 발생, 2016년도에 이미 연평균 차입부채 조달 금리가 비정상적, 연 9% 이상을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연결 대상 재무제표상으로는 현금이 되게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그 현금으로 차입부채는 하나도 갚지 못하고 계속 늘려가는 케이스. 이 케이스는 이제 실질적인 지배권이 없어서 A 자회사에서 빌린 돈을 B 자회사의 현금으로 이제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케이스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이상하다, 부실 징후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감지가 됐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모, 소재지, 영위 업종을 가지고 부도 예측하는 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규모 자체가 1조 위안이 넘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관광산업은 코로나 시기니까 관광회사가 많이, 관련 산업 회사가 많이 망한 건 맞는데, 뭐 소재지가 텐진인 것도 있었고 중앙정부사나 국유기업도 2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유의하지 않은 걸로 보였고, 모든 지표가 다 안정적인데 부도 났던 회사의 경우에는 가스 생산 회사가 뜬금없이 휴대폰, 인터넷 대상 방송업으로 넘어가서 점유율도 높이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공시자료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공시자료를 보면 상당한 위험들을 많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제 김양경 선생님 말씀을 들으시죠.